가족 코칭 상담학과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 상담 이론과는 좀 다른 가족 상담 이론, 가족 치료 이론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될 때에 어머니 역할 하신 분이에요. 한국 가족 치료사의 어머니 역할. 그다음에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 치료 이론의 데모이시죠, 데모. 그리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슈퍼바이저의 슈퍼바이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김영희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오버한 저한테 온 거예요. 예, 이렇게 김영 교수님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끄럽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이버에 이렇게 계속 오는 거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가 이제 수제자라고 해도 돼? 수제자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내가 조금 뭔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성장하시려는 분들이 오시는 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애 낳고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배가 고팠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애들 다 낳고 그러고서 미국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PhD까지 하고 뭐 거기에 슈퍼바이저까지 다 따곤 했지만 그래도 통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인간의 심리와 뭐 행동 이런 걸 통합하는 게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이 분야 쪽에서는 최고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졸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실 거기서 제가 총장상도 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만족하는 게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심리적인 거하고 영성적인 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가 한쪽 눈으로 영성을 보고 한쪽 눈으로 이 사이콜로지 이쪽을 봐라. 이게 답이었었어요. 근데 그 답은 저한테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던 참에 우연하게 이제 그 사티어 선생님의 수제자 그 벤맨 선생님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사티어 모델을 배우기 전에 네가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티어를 시작하기 전에 7군데인가 8군데 국가에서 할 때마다 이런 워크숍 할 때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기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티어 모델을. 근데 저도 보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찾던 거였거든요. 이 통합적인 모델은 뭘까?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그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사티어 모델을 만났는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그 수제자 그러니까는 닥터 벤맨이라고 그분이 수제자인데 그분이 봄 가을로 13년을 우리나라에 오셔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13년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되게 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셨다가 하는 건 한 번, 두 번이면 그만인데 13, 14년을 봄 가을로 오셔서 했다는 거는 한 번에 오실 때마다 한 3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사티어 모델에 집중을 하게 됐고 내 마음에 만족을 하냐 라는 거를 이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찾던 그 모든 것을 좀 충족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긴 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뭐 새 거 나오면 막 하고 이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통합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경험적이에요.
경험을 줘요. 근데 사실은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경험이라고 저는 봐요. 난자하고 정자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결합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받고 유전자에서 또 태내의 경험과 환경의 경험을 받아서 지금에 나가 있거든요. 굉장히 통합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는 민족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성적인 민족이에요. 지금도 나는 놀란 게 그 유튜브 보면은 요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직도 젊은 사람들도 전부 무속을 믿고 있더라고. 굉장히 영성적인 나라다. 그것이 무슨 우리한테 구원을 제시한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영성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다음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단결이 잘 되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시스템으로 보고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우리나라 또 전 인류 이런 것을 확대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한 영성 그다음에 우리는 가족 중심 사회예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신세대가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집집마다 가족이라는 것이 다 어떤 집은 기능적인 가족이 있고 어떤 집은 기능적이지 못한 가족도 있고 근데 그것이 개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외국 요새는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잘 아실 텐데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예를 들면은 서구에서는 입양을 그 6.25 때 굉장히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잘 키우고요. 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구는 개인주의 사회라 하나의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입양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했고, 뭐 첩의 자식 무슨 뭐 두 번째 부인의 자식 이러면 봐도 벌써 사회적으로 뭐랄까.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는 또 역으로 말하자면은 가족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다음 세대에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 뭐 물론 사회는 변화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사태 모델뿐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뭐 저도 계속해서 뇌신경학자들의 이론이라든가 방법이라는 걸 다 이렇게 보지만 물론 그쪽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 공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뭘 모르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통합적이면서 가족적이면서 경험적이면서 영성까지 다 포함 모델은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여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티어가 여성이고 이분이 굉장히 그 영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클라인이나 뭐 안나 프로이드나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이런 여성적인 그 심리학자 그 학파의 어머니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얘기한 내가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의 역사적 배경에 민족적인 그 배경에 모든 걸 포함한 거에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 분야를 그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모델은 사테 모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모델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거든요.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아직 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책이 이만큼 새 책 3판 이만큼 있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또 새 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넣으려고. 근데 다음 학기가 우리 그 사티어 과목이 있어가지고 쌓였던 책이 좀 팔리겠구나.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자꾸 또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제 양아들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교수님이 얘기하시겠지만 한 번은 학생 대학원생들을 같이 끌고 가 아니라 모시고 라고 얘기하지. 요새는 학생들이 손님이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재밌게 워크숍을 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아마 이 교수님도 우리한테 맞는 게 뭘까를 찾다가 막 경험하시면서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는 학부는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 시험 성적 매기는 게 진짜 골 아프거든요. 이번에 뭐 230명 들어왔다며? 맞아? 쪽 완료 안 됐어. 그럼 조금 적게 미리 좀 끊어주세요. 막 200명씩 이렇게 넘으면은 지난번에는 그때 400명이었나? 600.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양아드리긴 되는데 좀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수강생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지 더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했던 것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2시간 반? 그래서 그 조금 시간이 짧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경험을 조금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분을 또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내가 얼굴들을 쫙 이렇게 훑어보니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김 교수가 좋아하는데 저 여자 선생님 뭘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그전 학과에선 가르치지 않았던 이제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서너 개를 만들었냐면은 뭐 저 밑바닥에 제 저희는 뭐 사태 모델이 우리 문화에는 맞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겠죠. 숨은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과목들을 많이 듣잖아요. 과목들을 많이 듣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종합하는 건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를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듣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통합되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조금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을 될까 싶어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here and now 이 시점에서 왜 그 김영애라는 사람은 사티어를 그렇게 전파하려고 애를 쓸까? 그거를 이제 내가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겠죠. 근데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학과가 모여 있고 다양한 과목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들으실 때 이쯤에 있는 모델을 내가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체계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도표를 몇 개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사실 보기는 쉬운데 이거 만들기는 쉽진 않았어요. 제가 자 우선 이게 여기 나온 거 처음에 거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았죠. 그는 정신적인 그 병 이렇게 보고 우리 또는 귀신이 씌었다 뭐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프로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녀 사형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이 미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가 신과 인간의 관계로 봤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초구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병이 있으면 되게 굿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뭔가가 잘못된
그 혼하고 씌었다. 이래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부터 할까 선생님? 뭐 그냥 이거부터 해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그 이론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이코 아날리시스를 배우시면서 그 프로이드의 그 사생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분의 이론도 사실은 그분의 삶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한 가부장적인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젊은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프로이드가 똑똑하고 처다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처다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하니까 애들이 많았음에도 방 하나를 따로 주면서 기름도 따로 주면서 굉장히 그 아들하고 가까웠어요. 뭐 이론이 나올 것 같아요?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거기서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그 당시만 해도 왓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에 들린 사람들을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그 뒤에서 환자 뒤에서 환자하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을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방법이라든가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처음으로 과학적 입장에서 한 것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 무의식을 다뤘잖아요. 그죠? 이드, 이고, 슈퍼 이고 이렇게 다루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 프로이드가 굉장히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들어오면서 이들을 다 처단하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에서 그 이쪽 분야가 활발하게 됐는데 어떻든 프로이드는 그 개인의 무의식 그 다음에 초자 자의드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다루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나가는 것이 그게 아니다. 엄마하고의 자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상관계니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분열증에서 그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가족 치료가 나와요. 체계론이 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리느냐라고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정신분열증을 연구를 하면서 가족치료, 체계론에 근거한 가족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가족치료 등등 하고 나오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개인의 이야기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별로 치료적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야기 치료가 난 거예요. 왜? 서구 문화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의 이야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인디비주얼 소사이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치료 같은 거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델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이야기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가족 치료 이후에 가족 치료의 그 영역에서 뭐 그런 이야기 치료 등이 나오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야기 치료로 들어가면 체계론적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랑 함께 한쪽에서는 가족 치료가 나타나면서 한쪽으로는 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 월남 전쟁 이후에 그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가 많이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레벨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뇌에 관한 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거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되면서 후성 심리학도 드러나. 후성 심리학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줘서 뇌가 변화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한편에서는 과학적으로 그런 뇌과학적인 거 해서 인간이 이게 그 심리적인 것과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이런 게 생긴다라는 후성 심리학과 유전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심리를 치료하려는 그런 걸로 들어가기도 하고 체계론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개인 심리 치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론으로 해가지고 체계론은 처음에 시작된 게 정신분열증 환자를 보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은 가족 체계론이 일어나면서 가족 치료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그 가족 치료의 그 초기 학파가 사티와 학파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가족 치료가 나오면서 조금 더 요새 뭐 이야기 치료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거. 지금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걸 순서가 바뀌었구나. 요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학과나 심리학과나 뭐 이런 데 다니면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프로이드 학파가 생깁니다. 신프로이드 학파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이렇게 가면서 프로이드는 뭐예요? 개인의 무의식인데 뭐를 강조했어요? 아들과 엄마의 갈등,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나 프로이드가 딸이에요.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아무래도 여자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멜라니 클라인도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조금 여자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이 그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론을 내오는 것이 안나 프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개인의 무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나 프로이드는 그 실제적인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상호작용, 아동 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동 치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멜라니 클라인도 좀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 페어렌팅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의 그 패런이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의 아들하고 엄마의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시작해서 딸하고 클라인하고가 다 클라인도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두 사람이 사이는 안 좋았어요. 안나 프로이드하고 클라인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았는데 뭐 대놓고 싸웠는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인 학파는 안나 프로이드는 그 유럽 쪽에 조금 그쪽에 조금 더 남아 있었고 클라인 학파가 좀 더 넓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관계하고 자아심리학을 하고 연결이 되는 게 클라인 학파예요. 선생님들, 학생들 이거 들으면 어려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오토 컴버그, 코넬 의대의 의사가 조금 나르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나르시즘.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은 라인에서 나오는 것이 대상관계.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로이드가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성들에 의해서 아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페어렌팅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무의식적인 그 탐색보다도 실제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관계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bad object, good object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상, 나쁜 대상 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인 학파는 영국과 이제 남미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대상관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가 우리나라도 중요하니까 자식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또 연결이 돼서 볼비가 나와요.
다 들으셨죠? 아동 치료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볼비 얘기 다 듣잖아요. 볼비하고 사티어하고 만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티어도 자기가 고아원의 아동들을 많이 치료를 했고 당신 자신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면서 엄마하고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비가 그 관계, 엄마하고의 부모하고의 관계, 사티어도 이 부분이 그 이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론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은 클라인이죠. 원조는 클라인. 그다음에 위니컷 많이 들어보셨죠. bad object, good object 하는 거. 위니컷, 페어베른도 굉장히 좋은 말러, 컨볼그, 건트립, 코하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대상관계 쪽으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가족 치료가 들어오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티어 모델은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선생님.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개인 상담 심리가 이렇게 흐른다 하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초기 1963 그 사티어가 초기에 MRI 센터에 소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MRI 센터라는 건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가족 치료의 원산지예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좀 밑에 있는 데인데 조그만 집이에요. 조그만 집인데 거기서 몇몇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사티어를 모셔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사티어가 시카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가족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교수들이면서 의사들이 사티어를 모셔다가 소장 초대 소장으로 모셔가는 것이 이제 MRI 인스티튜트에서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MRI라고 하죠. 거기에서 초대 소장으로 모셔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개인의 심리적인 것만 탐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이거 가족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 치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시카고 지역에서 한다는 그 버지니아 사티어를 이분들이 찾아가서 뭐 막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초대 소장이 되는 게 MRI 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단 잭슨이나 제이 헬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부부 근데 기본적인 건 시스템 티어리를 전부 다 도입을 한 거예요. 시스템 티어리는 뭐냐면 버틀람피라는 그 물리학 학자의 이론에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 말고도 가족 치료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가족 치료하고 일반 개인 심리 치료 방법론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히 사티어는 나도 지금 머리 뭐 이거 다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또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시스템이잖아요. 뭐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영향도 받고 이 시스템의 영향도 받고 나 하나의 개인의 시스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는 버틀람피의 그 물리학 관점으로 이제 보는데 이거는 길게는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분이 1964년인가 처음으로 가족 치료에 대한 책을 쓰세요. 뉴 피플 메이킹이라는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그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했지만 미국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의학 잡지가 아니고요.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3년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통찰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사티어가 일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그만 그 학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제가 공부를 다 했는데 어느 부분들을 가족치료 학파라고 하지만 다 어느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티어만큼
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유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금 한 것들은 이제 많이 다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남아 있는 게 보엔. 예. 보엔 이론을 뭐라고 다세대 가족 치료. 그다음에 뭐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해결 중심이나 이야기 치료로 들어가면 이미 가족 치료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왜냐하면 시스템 티어리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가족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이 안 돼요. 왜 이때에 가족 치료가 이렇게 더 붐이 됐냐 하면은 제가 뭐 그때 그렇게 됐는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보험이 됐어요. 미국에서 상담을 받는 게 상담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험료가 돼가지고 바브라 스트라이슨 같은 사람은 평생을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 여자들끼리 가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제는 내가 내 테라피스트를 봤는데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친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십 년을 그거를 페이를 하다가 그래서 그때가 하여튼 그래서 10회 이상은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해결 중심이에요. 빠르게 끝내자. 근데 해결 중심에는 제 입장에서는 해결 중심이나 보혜는 그래도 가족 지도나 이런 걸 하지만 해결 중심은 이미 가족 치료를 떠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치료는 또 개인주의로 넘어가요. 개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것이 더 중점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족 중심 사회에서 아직도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족은 또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뭐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의 그 뭐 팝송이니 뭐 그걸 뭐라 그러지 아이돌 K-팝 그런 거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아직도 단단히 뭉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체계적 관점과 뿐만 아니라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을 좋아합니다. 경험적이에요. 너무 웃기는 게 예전에 그 선생님들 모시고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외국에 그걸 가다 보면은 그 옛날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이분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안 살 것 뻔히 보여. 내 눈에도 안 살 것 너무 보여. 다 만져봐. 그러니까 직원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그리고 또 변화를 굉장히 즐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경험적이면서 영성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성적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요새 뭐 난리가 난 게 국가적으로 난리가 난 게 그 도사라는 사람들이 뭐 가르쳐 주는 대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게 그 어느 일부분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영역을 중요시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처럼 부흥회가 나 젊었을 때만 해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적인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모티베이션이 강해요. 역동적이에요. 변화하려는 역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그 본성적인 것과 어울리는 그리고 단결을 잘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가려는 그런 게 강해요. 그런 거를 틀을 제공하는 게 사티어 모델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걸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요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 안 돼서 메디테이션, 명상팀 뭐 이런 걸로 많이 가요. 그런데 사티어는 시작부터 명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상 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근거로 한 명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또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건 있지만 이 영적인 거를 원해 가지고 또 중요한 거는 뇌신경이 트라우마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트라우마 치료를 그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뇌신경학자들이 많이 그 자기네들의 리서치 결과를 발표를 하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뇌신경학적 입장에서 그 증상을 해결하려는 거는 뇌신경학적인 거예요. 근데 사티어 모델에서는 뇌신경을 그 의사들처럼 뇌신경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뇌신경의 영향, 그 경험이 뇌신경에 미치는 영향, 뇌신경이 경량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내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저 선생 와가지고 지가 하는 거니까 저렇게 잘난 척하고 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거에 기반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그거를 알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학과가 다르고 듣는 과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이런 흐름 안에서 내가 이거를 공부한다. 이 과목은 이 영역에서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지금 조급증이 나셨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공부할 때는 막 정신없어. 이 공부할 때는 이거만 해.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없어. 다 자기 과목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이 흐름의 백그라운드를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사티어 모델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사티어 학파의 치료사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듣는 게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표요. 제 맨날 며칠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 밑에 그 밑에는 그 밑에 잠깐만. 이거는 지금 내가 급해서 이 내용을 다 써갖고 왔는데 이 책은 번역이 내가 번역한 게 있나 모르겠네. 이게 최초의 가족 치료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게 콘조인트 패밀리 테라피. 콘조인트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콘조인트 패밀리 테라피인데 이게 인기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964년인가 67년에 이제 처음 발간을 한 건데 계속 출판사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지 않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왜 아니야. 이 사티어 선생님의 장점은 쉬운 영어예요. 어떻든 그거 보시면은 내가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책에서 왜 우리가 개인 상담이 아니고 개인 정신 치료가 아니고 개인 그 개인의 그냥 그 심리 치료도 개인이 있고 왜 정신과로 가면은 약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닌 가족부터 시스템부터 봐야 되냐라는 거를 쭉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의 IP, Identified Patient라고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티어는 페이션트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미 페이션트라고 하면은 환자를 보는 거다. 그래서 IP라고 똑같이 쓰지만 Identified Person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다. 그 집안에서 역기능 때문에 이 아들이 반항하고 요새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막 반항하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유전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모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처방을 내리는 거는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만 처방을 내리는데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왜 부모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부모들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아이하고의 3인군에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동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족 치료를 할 때 아동까지 같이 왔을 때 역동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개 아동치료센터에서 하다 안 되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럼 그거는 가족 문제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 문제. 그리고 대부분은 아동치료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플레이 테라피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치료를 하죠. 근데 거의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애들인데 대개 그 부모가 잠깐 나와요. 뭐 그 뒤에서 뭐 몇 주 동안 뭐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잠깐 나오는데 부모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방 내리는 거는 다르게 하는 것만 처방을 내리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그 부모의 변화 없이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IP는 3인군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3인군 관계라는 건 엄마, 아버지, 나 그건데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사티어 모델에서는 특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날 쳐다보니까 자기라고 얘기할게. 자기 잘 사는데 내가 좀 미안해. 내 남자가 왔어. 부인이 왔어. 애 문제를 얘기해. 남자 문제를 얘기해. 남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 문제, 시어머니, 어머니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내담자는 개인의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99.9% 없어요. 거의 다 그 역동 시스템의 체계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디프레션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조현병이 그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질병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 시스템이 너무 역기능적이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이 가족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 그 상담을 왔는데 팔을 여기까지 걷고 1시간을 닦고야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박적이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막 가래를 뱉으면서 세수를 1시간 이상 하고 이제 상담을 오기도 하고 반드시 저는 시스템을 봅니다. 왜냐? 그 분들의 부모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을 대하는 그 집의 시스템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콘조인트라는 건 같이 조인트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콘조인트 패밀리 테라피, 그러니까 가족 치료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따 시간이 남으면 그 내용을 훑어서 얘기해 주겠지만 아마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티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메타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간은 뭐 자유의지가 있다. 뭐 인간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모델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모델은 아예 데피니션을 안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티어 모델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밑바닥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아이스버그, 빙산에다 비유했어요. 빙산이라는 거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밑에 가라앉는 부분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9분의 1, 9분의 8 이렇게 나누는가? 하여튼 떠 있는 부분은 조금이고 그 안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수님하고 만났다. 그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굉장히 근엄해 보여. 예를 들면은 안 그래? 겉은 근엄해 보여.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거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자가 와서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의 일부분인데 내면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그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는 거에 내면을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러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떨기도 하고 또는 조금만 뭐라 해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허리를 꺾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꺾는다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애가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오는가 그랬는데 가족을 보는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진짜 90도를 꺾고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 관계를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인 거야. 어머니는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 허리를 꺾는 거는 부모의 역동, 부부간의 역동을 이제 드러내는 거였었어요. 그 재밌는 거는 상담 시간에 가족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나 사퇴하기도 전에 얘기해요.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얘가 구부리고 한 귀퉁이에 이렇게 앉았다가 구부리고 있다가 엄마가 무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얘기를 하면은 얘가 쑥 허리를 펴.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쩌고 하냐면 또 쑥 내려가. 근데 의자에 앉는 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런데 그 앞에는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 목에 매달려 있어. 얘는 가족을 등을 지고 앉아 있어. 그랬다가 허리를 폈다 뒀다 폈다 했다. 뭘 얘기해요? 이 집안의 부부간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심리적 구조를.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아버지가 없으면 얘가 아버지 흉내를 내. 침대에서 지가 큰 대자로 누워 있고 엄마를 머리를 툭툭 치면서 뭐죠? 뭐죠? 이러고요. 그러니까는 그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 역동이 그대로 그 가족의 그 역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허리를 이렇게 굽고 학교로 온다고 학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심리적 내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는 이 집안의 부부의 역동과 아버지의 지배적인 것과 어머니의 순종적인 것이 심각했다. 근데 옛날에 그 가사 조정 없을 때 제가 가사 조정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몇 년 후에 거기서 이 가족을 만났어. 가족을 만났는데 동생들이 다 고소를 한 거야. 뭐냐면은 저기 경기도에 논이 택지로 되면서 엄청난 돈을 냈는데 동생들은 하나도 안 줘서 동생들이 한꺼번에 가사 조정 보고 거기서 만났어. 근데 하여튼 얘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드러나는 행동에 그 내면에 가족 역동이 있고 가족 역동이 있는 그 안에는 이 사람의 내면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감정, 그다음에 간단히 얘기하면 감정과 지각, 그다음에 기대,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열망, 그다음에 진짜 셀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적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은가 나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괜찮은가 걱정이 은근히 되네요. 듣는 데는 괜찮으세요?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그러니까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학생들은 책을 안 사. 이 사이버생들이 하도 듣는 과목이 많아서 그런지 책을 안 사는 거야. 어떻게 책을 안 사고 교과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좀 자세한 거는 좀 책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학기에 제 과목 듣는 분들 계세요? 몇 명 안 되네. 겨우 둘 뿐이야? 아직 신청을 안 해서 하여튼 안 들어도 좀 사서 보세요. 왜 그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드러나는 행동이야. 아주 심각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 또 들어와서 상담할 때마다
코 풀고 가래배꾸를 30분은 해야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강박이죠. 그다음에 어떤 애는 손을 여기까지 걷고 하얗게 되도록 닦아 30분을. 그래야 드러나.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그 빙산의 맨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냐면은 또 어떤 때는 눈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버스를 타거나 이 전철을 타면은 눈에 뭐가 붙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붙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집안에서 뭐해서 떠받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애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안 봐주면은 마치 뭐가 눈에 붙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빙산위는 행동과 신체가 다 포함된 드러나는 모습이죠. 증상이라는 같은 얘기를 사티어는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병리적으로 본다. 근데 지금 제가 급하게 빨라내니까 증상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드러나는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나는 거는 심리적인 게 드러난다는 거야. 내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행동 밑에를 여러분이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나면은 뭘 탐색을 해야 되냐면 우선 무슨 감정을 지금 느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련되지면은 복합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씩 질문하는 것도 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쳐다봐. 근데 나는 이 교수님이 나를 째려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해석을 그러면 지금 또 이러는 거야. 그 안경을 벗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잖아. 그러면 그 행동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 표현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 맞진 않은데 지금 무슨 감정을 느낄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감정이 많을 수 있고 슬픈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만 다루는 모델이 있죠.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주로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나누는 거고요. 감정과 지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MBTI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워크숍에 참여했다 보면은 그것이 청년기까지는 잘 분화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이게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든 이제 감정을 뭐 F가 높으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T가 높으면은 thinking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그건 칼 융의 이론에 근거해서 나중에 마일스 브릭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칼 융이 사티어하고 칼 융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 융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티어하고 그 융하고가 동시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개념이 음양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연결점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이제 MBTI로 쉽게 얘기하자면 F가 높은 사람이냐, T가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냐, 뭐 지각적인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티어 모델에서는 누구나 그 분야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지금 이제 내담자가 왔어.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조바심이 납니다. 이 교수가 이 강사가 조급함. 이 지금 와서 이거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듣기에는 지금 초반인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생각은 이거 제대로 이게 순서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는 띵킹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은 불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대는 뭐야?
저 선생 불러다 놨는데 이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냥 큰 소리 치고 모셔왔던데 저렇게 그냥 한쪽에 치우치면 어떡하나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이 올라오는 거야. 불안이 올라와.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이 선생님을 다음에는 모시고 와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근데 그 밑에 열망은 뭐냐면은 학생들에 대한 잘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이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어.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담자를 보면은 그런 측면을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면 안 되는 거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감정이나 지각도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감정을 느끼면서 그 감정에 대한 내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은 이거는 나는 나쁜 사람 아니까 뭐 하면서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그러면 좌절감을 느껴. 내가 이러면서 근데 이 시스템이 이게 계속 복합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담자는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야 T든 F든 뭐든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빙산 탐색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티어 모델에서는 자기 가치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너무 흔히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는 그냥 자존감하고 섞어 쓰긴 했지만 자기 가치감이야. 자기 가치감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자기의 수준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래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게 자기 가치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50점인데 나는 100점이야 150점이야. 근데 50점인데 150 이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꾸미죠. 아웃사이드를. 그 표정이나 옷이나 뭐 백. 나 미친 X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백이 뭐 얼마야? 이 도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약하니까 그런 걸 들고 나가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절대 그 얼굴 보니까 하나도 그럴 사람들은 없는데 자존감이 낮은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은 보여지는 그거 중요한 하게 생각하는 코하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퍼스널리티 성격 이론인가? 퍼스널리티 이론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사티어 모델을 갖고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이 깊이 얘기하는 거를 이 사티어 모델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인지 치료는 인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서 중심은 정서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통합이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그러니까는 내담자를 볼 때나 그런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망이에요. 이 열망은 기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열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채워지면은 내가 외부로 보이는 게 어떻든 I feel I'm okay.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여기서 괜찮다는 거는 보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자기는 인간성이랑 모든 게 다 뭐 거지 같으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뭐예요?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거짓짝이에요. 근데 또 다 괜찮아. 근데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것도 거짓짝이잖아요. 그래서 우월자기, 열등자기 이렇게 또 저는 그 자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를 보면은 되게 열등자기가 심하죠. 그러면 그리고 열등자기와 그 감정이 전부 느끼는 게 우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기대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기대가 높아.
응?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모가 나한테 가졌던 기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가졌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보면은 성장할 때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떤 뭐 그런 가족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는 얘기도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뭐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 숨이 차. 안 느껴져? 선생님의 우리 김 교수님의 기대를 내가 채우려고 열망과 기대를 채워주려고 내가 그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수용이 아니라 거기 맞추려고 지금 신체적으로 혀가 빨리 돌아가고 있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상호작용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의사소통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상대방 기대를 맞춰주려고.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자들의 모든 기대를 맞춰주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원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부모님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따로 살았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스코트였어.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엄마한테 갔다 오다가 인천에 사셨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기차에서 부평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부평쯤 가면은 꽉 눈물을 쏟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내가 가고 하면은 좀 불편하셨는지 어쩌는지 헤어질 때에 슬퍼하는 모습을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다운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여기 얘기해도 돼? 육사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 2기 후인가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되게 배우보다 잘생겼어. 지금 뭐 우리나라의 배우들보다 잘생겼어. 그런데 뭐 제1군 사령부 뭐 어쩌고 하니까 집에 오는 게 없었어. 게다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살아서 거기에 마스코트야. 가서 그분들 외롭지 않게 해주는데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사령관이 다 지방이지. 그거 다니시면서 가는 데마다 이쁜 여자들이 달라붙진 않았나 싶어.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에 있는 미국 여자가 자기 딸하고 한국 이혼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대. 무슨 그게 듣기 좋은 소리라고 또 우리한테 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없어요. 못했어요. 연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될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도 내가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추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내 기대, 열망 이거를 다루는데 요것만 다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다뤄야 돼요? 내 어린 시절에 내가 3인군 작업, 3인군이라는 건 트리아드라고 해가지고 트리오 혹은 트리아드라고 하는데 아버지, 엄마, 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단단해서 내 얘기를 단단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집에서 오냐 하고 너 잘났다고 키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 옳다고 하겠죠. 그것도 셀프, 자기가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저도 건강한 건 아니고 그 사람도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상황과 상대방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티어 모델의 의사소통이에요. 소위 여러분들이 본 거는 그림에서 본 건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 포스처.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보니까 학생들끼리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낄낄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낄낄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들어있고 행동에 이런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내가 잘라서 너가 문제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항상 저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떡할까? 제가 그 그룹에 속하는데 상처 입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행동의 내면에는 빙산이 있고 그 빙산과 행동의 내면에는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느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부부 문제가 와.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형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모한테 굉장히 야단 맞고 맨날 그 집은 형과 엄마 아버지가 셋이 싸우는 거야. 또 둘째는 공부를 잘했어. 아주 인류로 다 나왔어. 뭐 서울공대 다 나왔어. 그리고 인류로. 그러니까 걔는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질 못하고 뭐 그냥 무심하고 자긴 거야. 근데 이쪽 부인은 예를 들면은 언니가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도 괜찮은데 엄마가 똑똑한데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어.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푸시를 하는 거야, 딸을. 그래서 맏딸이거든, 큰딸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 양형인데 항상 그 부족하게 느끼고 엄마의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관계가 안 돼. 왜 성관계가 안 되냐면은 대화가 안 돼,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이 친구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알아줘야지, 내 감정을 알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주지 않으면은 불행한 거야. 슬프고 힘든 거야. 뭐 오면은 해가지고 이래. 근데 이 남자는 집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때? 무심한 거야.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성관계가 안 되는 거야. 발기가 안 되는 거야. 왜 발기가 안 될까? 이 남자도 무심하지만 그 집에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형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분위기 자체는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심한 척하지만 어른들의 눈치를 많이 본 거고, 이 여자는 그 엄마의 달달달달 볶는 거가 내면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났을 때 부부 역동이 어떻게 돼? 여자는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러고 있고, 남편은 무슨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생각에 이 부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뭐 지금 내가 사례 회의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빙산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스템, 가족 치료의 그 원가족이나 현재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시스템을 봐야 되기도 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의 빙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가족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간단한 거면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의사소통하는 걸 뭐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치료하면 그냥 조금 우리는 의학적인 그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쁜데, 테라피. 그런데 그럴 수도 이제 수준이, 그러니까 원가족을 반드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첫 상담을 할 때에 가족 관계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뭐 애가 지금 몇 살이냐, 애들은 어떠냐라는 가족 지도를 작성합니다. 저는 온전하게 가족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공부한 학생들도 무슨 슈퍼비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가족 지도를 제대로 이렇게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팩트만 여러분들이 적는 것이 가족 지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작성을 하면서 이 내담들의 얼굴 표정, 감정, 그 사람 각자가 자기 가족을 얘기를 하면서의 표현하는 개인의 그 모든 것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호작용을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지도를 작성한다는 게 순순히 그냥 가족 지도 팩트 중심으로 몇 학년 때 뭐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작성하면서도 전부 보셔야 돼. 그리고 배우자하고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거를 원가족을 보셔야 돼요. 저는요 출생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출생지가 다르면은요, 출생지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북하고 나눠져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북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환경 때문에 형성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부산을 굉장히 워크숍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요 앉았는데요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떠날 때는 뭐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뭐 선생님 어쩌고 그래.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냐? 부산 사람들은 그 뭐랄까 항구 쪽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쁜 말들은 많이 못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근데 속에서는 느끼는데 얼굴 표정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저가 충청도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나 충청도 너무 싫어. 지금도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면은 속갯말을 안 해. 근데 왜 그럴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갯말을 해서 상대방에 상처 줄까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야. 부인하고 프로세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없어. 지 혼자 다 지금 내가 되게 싸우고 있거든요. 알잖아.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저기 뭐 실버타운을 간다는 걸 결정을 다 해놓고 나한테 딱 고발장이는 무슨 얘기 내놓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한테 말을 안 하고 2년 동안 전국에 그걸 양로가 아니라 실버타운 그걸 다 다닌 거야.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용인에 있는 삼성 거기다가 딱 등록까지 해놨어. 그러고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최고는 좋아해요. 돈도 못 벌면서. 그래가지고 또 지금 마곡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내가 싫으니까 마곡간이라고 내가 자꾸 그러고 싶어. 거기에 무슨 또 짓는 데 있어. 그거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이거야. 상처 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예의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과정 자체를 나눴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달라. 뭐 하여튼 지역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난 상대를 안 해. 그 부모가 너무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님이 함경도나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나는 전쟁 나면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피난 나와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장사해서 돈 번 사람은 거의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야. 극성 맞아. 그래서 지금 이북이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동창이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뭐 이렇게 누워서 저 그 장롱 위에 박스를 이렇게 내린대. 지도 똑같아. 얘도 또 자기 엄마도 또 함경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하고는 나는 관계를 안 맺겠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지도를 작성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향이 어디냐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충청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충청도는 6.25를 경험했어도 피난 가지 않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내륙지기라. 우리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한강 철도가 끊어져서 다 부셔져서 너를 동만한 걸 업고 기어서 한강다리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건너다가 퉁퉁 떨어지는 게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철도에서. 근데 그러고서는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서 동네 사람이 제일 무섭대. 우리 군인 가족이니까. 동네 사람을 만나면은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딴 데로 가야 됐대. 근데 우리 남편은 기껏 6.25 때 자기 아버지가 동네 저쪽에 갔다 온 게 다야. 그러니까는 외부의 어떤 상호작용 없이 충청도 안에서 옛날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은 어느 지역이냐라는 것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역동이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애들하고요. 그러니까는 온통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양반 이름이 뭐지?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나서 그 B로 시작하는 분인데 그 부흥 강사 외국 선생님 빌리 그레햄. 우리나라에서 빌리 그레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것만큼 전 세계적으로 모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왜 산맥이 있어서 그런지 산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기독교, 천주교 모든 뭐 잡교도 있잖아. 그건 뭐지? 어떤 이상한 이단 뭐 이런 거가 굉장히 그 강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거를 어떤 종교를 믿어서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빌리프 시스템, 신앙 체계, 신앙이 아니라 그 가치 체계, 그 세계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 생각에 아이고 뭐 저거를 다 하려면 몇 회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첫날에 반 정도를 쓰는 거예요. 첫날에 반 정도.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밑에 핵심 있잖아요. 그 셀프가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셀프가 이 자기 가치감 뭐 노동을 하느냐 뭐 무식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셀프라는 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존중하느냐가 이거는 소위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자존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 세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가치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가치감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자기 가치감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영성적 자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물론 사티어가 강조를 하셨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가 다른 분별을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 모두가 생명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는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안에 있는 라이프 에너지 나한테 있는 라이프 에너지나 여러분들한테 있는 라이프 에너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굴 표정들이 뻥해.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인데 하여튼 내가 이렇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티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인간의 핵심인 셀프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거를 그렇게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그림. 세 번째. 그래서 여기 그림 있잖아요. 내가 나의 영성 에너지와 만날 때 우주적 에너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어 모델은 양자역학입니다. 프로세스 양자역학 요새 많이 하죠. 양자. 그러니까는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목회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그 학교가 양자역학에 기반한 기독교 하나님관 신학 프로세스 디알라지라고 해요. 프로세스 디알라지를 그 신학대학의 기본적인 영성으로 하는 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사티어 모델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고 기독교냐 뭐 불교냐 이게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영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기독교나 뭐 불교까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못하더라도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그 우주적 영성 에너지,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이 우주의 에너지와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만 해도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상담이 별로 없을 때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담을 좀 왔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 내담자는 엄마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던가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뭐 오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져줬다 그러고 이게 계속 와서 얘기할 때 회의 때마다 그러는 거야. 내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안 나겠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와서 저 났어요, 다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내담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구체적인 그 접촉을 느끼면서 상상으로 그러죠. 뭐 꿈이 드는 상상으로 느끼면서 자기가 수용받았다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연결점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는 인간이 그냥 우주적인 에너지, 영성의 에너지 이러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나를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봐라. 이게 사실은 그 신앙의 기본적인 주인 뭐 대빵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도 우리 자신들도 뭐가 있어 뭐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빙산 탐색을 제대로 해가지고 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고 나의 생명 에너지를 인정하게 되면서 존재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면서 우주적 에너지와 하나가 되면서 그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죽을 때 이렇게 죽냐 그거는 내가 뭐 대답을 나 그럴 자신 있어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삶에서 그 종교 각 종교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적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교 모델인 거예요. 사티어 모델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신론자가 들으면은 저 선생 뭐 상담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사티어 모델은 거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각 개인의 생명 그거는 풀이는 저 입장에서 풀이나 염소나 강아지나 다 같다라고 봐요. 근본적인 건 생명의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하고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진 종교라는 거는 그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를 그 각 내담자에 하려면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의 욕구가 그 시점에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저 선생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내담자 만나면 다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내담자는 자기가 괴로운 게 이거야. 이거가 좀 해결됐어. 그러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탓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죠? 그래서 가족 지도는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티어 모델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요새 지노그램 나오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노그램 사용해서 해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지도를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지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티어 모델에서는 워낙은 오른쪽 그림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가족 지도 그리는 것도 없을 때 사티어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오른쪽 그림으로 했는데 왼쪽 그림은 그냥 제가 익숙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보는 데에 익숙하니까 왼쪽으로 하자는데 오른쪽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티어 선생님은 항상 3인군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역동이 일어나려면은 이 두 사람하고 나라는 존재는 이 두 사람하고 나하고의 3인군 관계다라고 해서 처음에 보면 아버지 엄마 나 아니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아버지 엄마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막내 하고 다 삼각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의미는 3인군 역동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티어 모델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3인군 가족 체계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걸 보면서 자기 가치감이 높으냐 낮으냐 적절하냐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느냐가 유명한 대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치적이다, 콩그런트하다, 영어로는 콩그런트하다는 건데, 그럴 일치적 상태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내면이 일치적이고 셀프하고도 일치적이고, 그럴 때에 상대방하고도 상호작용도 일치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맥락, 두 사람의 맥락에 일치적이다 라는 상호작용의 일치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인간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대충 4가지 유형으로 사티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치적이지 않은 비일치적인 상태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지도를 그리거나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 빙산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더 심각한가, 지금 빙산의 모습이 어떤가, 이 사람이 자기 가치감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자기 가치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대인관계를 맺는가,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떤 거가 지금 대인관계에 잘못됐나를 파악할 때 이 사티어 선생님은 자존감이 낮을 때에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비유 맞추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약간 이러고 있어. 모든 사람이 흡족하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구나. 보기는 얼마나 제가 세게 보여요. 옛날에는 더 세게 보였어요. 눈도 크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섭다고 하는 사람 있나? 이게 내가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비난형. 우리 남편이 비난형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비난형이었다가 회유형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비난하다가 내가 그 실버 안 간다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내가 좀 수그러든 것 같으니까 또 뭐 이래. 그러니까 비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항상 일치적인 사람은 드물적이죠. 이 비난형. 요거는 초이성형.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 가지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산만형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 좀 읽어주세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있나? 그래서 치료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났을 때에 가족,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지만 가족을 볼 때는 가족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쭉쭉쭉쭉쭉 작업을 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지만 그럴 때는 원가적 영향을 옆에 그림 있죠? C 원가적 영향을 봐야 되고 B 상호작용도 봐야 되고 A 빙산을 탐색해서 봐야 되고 이게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내담자를 만날 때는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나를 물어보면서 다 파악이 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꼭 요 순서대로 A, B, C, D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5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티어 모델은 가족 치료 모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요새는 트라우마 치료다 이렇게 얘기가 트라우마 치료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죽는 애들서부터 그다음에 세상에 나오는 것서부터 모든 게 사실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되면서
아주 갓난 애들 조금만 쓸 때도 뭐 입에다 갖다 대고 이러잖아. 그 경험에서부터 뭐 싸려고 막 이러잖아. 그것도 다 경험이죠, 그죠? 신체적인 경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엄마가 노래 불러주면 쥐도 입도 따라서 이러고, 또 유튜브에 그 귀가 멀었던 미국의 갓난애가 그 보청기를 들으니까 걔는 익숙한 게 무음에 익숙했는데 보청기를 끼니까 신세계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통합적이다. 모든 걸 다룬다. 심리적인 거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이제 다음에 학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맨날 오셔서 십몇 년 동안 봄 가을로 워크숍을 진행하신 닥터 벤맨 선생은 중간에 저보고, 야, 이 가족 치료라고 보다는 딴 이름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얘기한 것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형 체계 모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쫙 가족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전부 사티어 가족 치료를 한 건 구닥다리야. 옛날 사람들이야. 이 벤맨이 한 데는 전부 트랜스포메이셔널. 우리 둘이 의논했거든. 야, 그냥 체인지라고 하는 게 낫겠냐. 어쩌냐 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티어 트랜스포메이셔널 시스테믹 테라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나온 뭐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트랜스포메이셔널 시스템 티어리 한 거, 시스템 테라피 하면은 그거는 수제자 벤맨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옛날 이 선생님 한 분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외롭게 계셔, 캐나다에서. 근데 어떻든 그래서 가족 치료하면은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 책 이름도. 앞으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5가지 특징을 써놨는데, 사티어 모델은 경험이다. 경험주의 모델. 물론 카테고리가 학파의 카테고리가 경험주의로 돼 있어요.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고, 그 다음에는 시스테믹하다. 시스테믹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면도 지금 빙산으로 해서 여러 부분들이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뭐냐면은 나 너와의 관계, 나 너 제 그 자식, 예를 들면은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xperience, 경험, 체계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담자한테 갖는 목표는, 내담자는 나 부인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의 온전성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그 방향이, 요 두 사람의 문제가 두 사람 다 자기의 완성, positively directional,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positively directional라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성장해서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거하고 싸우지 않기를 한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요번 회기에 달성해야 될 목표,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있는 치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순간 목표고, 이 회기에 달성해야 될 게 회기 목표고, 이 회기 여러 회기의 목표를 해서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있고요. 이거를 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목표가 있다. 근데 그거는 항상 positively directional, 긍정적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게 있어. 치료사인 내가 일치적 인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치적이 돼야 돼. 그래서 슈퍼비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바이저들이 무슨 돈 벌려고 여러분들한테 슈퍼비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치적
일치적이 될수록 완전히 일치적이 되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치료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내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문제가 올라오네. 뭐 이걸 자각을 해서 자기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사의 일치성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치료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사태 치료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더라도 이거는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조금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얘가나 공부 좀 해볼까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문제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이 분야에 들어오고 또는 센터까지 세워 소장 이거 명함에다가 뭐 소장 이런 걸 찍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려면은 골프를 치지. 요새 여자들도 골프 많이 치더라고. 골프를 치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은 자기 성장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뭔가 이 경험하는 것이 내 남자한테 끼칠 영향은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컨트롤하는 데서 내가 혹시나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내적 힘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계속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게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냥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선생님들이 슈퍼비전 한다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야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슈퍼비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슈퍼비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자신이 온전성을 향해 가는 방향을 하나의 인간으로 온전성으로 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슈퍼비전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도 그렇게 인도하는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떤 자기 성격대로 해 슈퍼바이저도 꼼꼼한 사람은 꼼꼼한 대로 뭐한 사람은 it's okay.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그 긍정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냐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목표하고 슈퍼바이저의 목표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내가 20분 남았지. 싫어. 꼼꼼해가지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근래에 영상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에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 사람은 1978년에 얘기한 건데 요거 전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새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들이죠. 정신과 교수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경험주의를 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경험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책 나오면은 한번 보세요 거기. 근데 그럼 내가 지금 남아 있는 책도 팔아야 되는데 새로 나온 책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일단은 몇 년씩 이제 리버절 고치려고 하면 몇 년씩 아주 빼가 빠지게 하는데 그 지금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나를 자꾸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요거만 얘기할게요. 유진 젠들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리서치예요. 대학 교수인데 1978년에 포커싱이라는 책을 냈어요.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대대적인 리서치를 했어요. 엄청난 리서치를 했어요. 모든 모델에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로 치료를 해가지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똑같더라. 비슷비슷하더라.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내담자가 신체적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는 느낌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이왜 이런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모든 모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의 경험을 내담자가 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치료적 효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 모델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경험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싱이란 그런 이분은 치료보다는 이런 그 연구자기 때문에 뭐 포커싱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티어 모델에서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셀프가 한가운데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트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한가운데가 나의 중심이에요. 셀프예요. 그런데 내담자들이 대부분 와서 호소할 땐 뭐냐면은 뭔가가 불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부적절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신체적 자꾸 그냥 뭐 머리가 두통이 있다 몸이 어쩌다 이런 신체적 증상을 왔어. 뭐 그리고 찝찝하다, 불안하다. 하여튼 어떤 경험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서치에 의하면은 이 경험을 다뤄야 된다는 거야. 모델이 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치료하는 과정에 이 내담자가 이게 뭔가 내면에서 변화하는 경험이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다 내가 하는 게 자기가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적절한 느낌을 펠트 센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요. 뭔가 그는 일반적으로 치료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불편한가를 자각을 해보세요. 우선 뭐 여기가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배꼽하고 아래 밑에하고의 중간점에서 탁 느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시작이 태내 그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그 생명줄이 태줄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인간한테 필요한 뭐가 부족했거나 부적절한 경험을 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팔에 몸에 뭐에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부터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felt sense라는 건 뭔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요거 우리가 사티어가 하는 그거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티어는 워낙 경험주의라 그렇게 해왔어요. 1957년 뭐 그때부터 60년 이때 해왔고 이분이 이 리서치를 한 거는 1970몇 년이지. 그러니까 한참 개인 치료 모델들이 유행할 때 한 거야. 이 사람 도대체 이렇게 모델들이 많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게 효과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리서치를 했는데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어느 순간에 자각을 하는 게 자각. 그게 신체적 자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느낌 그걸 뭐 소위 느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라든가 뭔가 경험되어지는 거.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선생님들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경험을 시킬 시간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연속적으로 이 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딴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한번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내가 그 뭐야 번역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 사람의 후기는 그대로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10시부터 지금 2시 12시 35분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김용희 소장님께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엄마 사랑해요 이 영상은 너무 귀한 영상인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경험에서 안 좋았던 것들에서 좋았던 것들을 찾으면서 통합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요소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알아차리고 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가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빨리 이제 철수를 하셔야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또 정리하시고 오후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강의를 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죄송했던 거는 처음부터 소장님께 너무 막 재촉해갖고 오히려 소장님이 불안을 자극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실 때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가시면 우리 조교 선생님들 식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강의해 주신 소장님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